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특집 경주마 시작합니다. 반도체의 시간이 온다. 올 연말 국내 증권 전문가 열이면 열 이런 이 전망을 내놨죠.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도대체 어디서 이 반도체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냐 하는 점일 텐데 반도체 산업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주제 이분들만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네. 이 사실 지금 반도체 관련 기사에 기자들의 기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시는 분인데 예. 몇 년째 반도체 지금 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8년 조금 더 된 8년이요?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계신데 산업연구원에서 반도체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맞습니까? 일단 뭐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밖에서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그렇군요. 네. 연구원에 위상을 걸고 아, 네. 중요한 인사이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제국의 미래죠. 정인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SK 하이닉스 연구원 뭐 경력도 갖고 계신데 요즘도 반도체 관련 이 산업 연구를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뭐 지금 다른 분들이랑 하는 것도 몇 개 있고 이제 네.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AI 관련한 일을 했죠. 네. 나오고 나서 한 3년 정도. 아 AI 예. 관련해서 AI 혁명의 미래라는 책도 쓰셨다는 점 오늘 네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께 이 반도체 트렌드 좀 들어보고요. 뒤이어서 또 종목 관련 얘기 빼놓지 않을 수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또 깜짝 게스트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일단 2024년이 이 반도체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시각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견해신지 궁금해요. 예, 일단 올해 반도체가 경기가 워낙 나빴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조금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뭐 반도체 시간이 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맞습니다. 정 예, 작가님. 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되게 반도체가 힘들긴 했잖아요. 네. 근데 뭐 공급도 뭐 줄이고 하면서 그리고 뭐 전쟁도 일어나고 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업계가 공급을 스스로 줄여가면서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정상화가 되는 측면에서는 반도체의 시간, 내년은 반도체의 시간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둘 다 동의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볼 주제는요. 이 달라지는 반도체 패권, 한국 반도체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 부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요. 미국으로의 수출은 또 급증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게 사실 미국의 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2024년에는 이런 구도가 어떻게 좀 이어질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가 될 것이고요. 네. 뭐 이전에 올해까지만 해도 첨단 반도체 규제였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걸 보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하겠다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더 강화가 되면 강화될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강화될 것이다. 네. 미국의 전략은 사실 실제로 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은 일단 예.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가 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우리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지금 공장을 옮겨서 많이 예, 새로 그렇죠. 짓고 있잖아요. 이런 구도 변화가 전 세계적인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도 변화가 뭐 우리 하이닉스나 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한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 분업에서 특정 일에 이제 특화를 해서 돈을 버는 나라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냥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유무역이 끊기면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은 좀 나빠질 것이고 그런 효과는 있겠죠.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건 중국이란 나라가 좀 반도체 산업에서는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 반도체 제조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 이제 제조 장비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끊기면서 이제 미래의 경쟁자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한국에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게 되면 여기서 원가에는 좀 문제가 생겨나겠죠. 공장 건설 비용도 높아지고 엔지니어들 임금도 높아지니까. 다만 이제 그거를 경쟁자가 좀 약해진다 이런 개념에서 보면 저는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지금 인텔이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TSMC와 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인텔이 파운드리 공정을 지금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는데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인텔이라는 기업 자체가 반도체를 발명하는 1950년대부터 존재감이 상당히 컸던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 하다가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그리고 다시 파운드리를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온 CEO도 그렇고 이 반도체 제조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인텔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는 직접 모든 공정을 다 수행하는 특별한 이제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면서 파운드리를 분리를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던 걸 그냥 분사를 해서 사업부를 나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운드리가 등장하는 순간 시장 매출은 상당히 높아지고 삼성을 위협할 정도까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인텔이 만들고 있는 CPU가 지금은 파운드리 매출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 매출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당장 규모로부터 파운드리 등장부터 상당히 임팩트 있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술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처음 발명한 그런 기업의 사람들이 만든 공장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 자체부터가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때는 인텔이 예. 과연 뭐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의 이 미세 공정 따라잡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야, 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이제 거고. 뭐 된다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인텔의 경우는 이제 사실 전 세계에서 단일 칩을 놨을 때 그 웨이퍼를 가장 많이 쓰는 건 인텔 칩일 거예요. 왜냐하면 서버, 뭐 GPU도 만들고 이것저것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인텔이 단일 제품으로는 가장 많은 웨이퍼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본인들 설계 매출을 이제 파운드리에 수주 주는 것처럼 바꾸면, 이거 삼성전자도 그렇게 해서 매출이 늘어난 적이 있는데, 네. 그럼 당연히 파운드리에서는 그냥 2위 정도 매출이 금방 찍혀버릴 거예요. 뭐 이거는 피할 수 없죠. 근데 이거는 회계적인 숫자일 뿐이니까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의 지위가 크게 흔들릴 것이냐, 이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텔은 그 지금 7나노라고 부르는 공정을 원래 2017년에 양산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테스트 칩이 2016년에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 제품을 실제로 언제 바꿨냐, 2021년에 바꿨어요, 실제로. 이제 그 사유를 쭉 살펴보면 인텔이 당시에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기술들을 한 번에 넣느라고 이제 고생을 했던 거거든요. 결국 이제 엔지니어링 리스크인 거죠, 이게. 그리고 2024년까지 계속 공정을 만드는 걸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기술들 여러 개를 한 번에 결합하려고 하고 있죠, 인텔이. 이번엔 리더십이 바뀌었으니까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기존에 했던 일을 봤을 때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좀 안보적 차원에서 반도체를 키우기 때문에 최소한 파운드리로 살아남을 만큼의 수준은 받겠죠. 특정한 칩들이나 좀 이제 미국에는 유명한 팹리스가 많으니까요. 전 세계 네. 쓰는 그런 칩 중에 한두 개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잠깐 방송 논의 얘기긴 한데 우리 작가님 구렛나루 가지고 눈에 띈다고. 네, 네. 저도 띱니다. 일부러 좀 관리하시는 건가 봐요? 깎지 않은 것이죠. 안 깎지 않는 깎으시는 관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인텔이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네네. 한다면은 엔비디아가 GPU 생산하는 데에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TSMC한테 파운드리 공정을 맡기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인텔까지 미국 정부의 이 도움을 받아서 끼워 넣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일감들이 이쪽으로 몰려가면은 삼성전자나 TSMC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글쎄요. 일단 뭐 생산 능력, 캐파 자체를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은 자신의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되어 있는 공장인 거고, 거기서 확장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공장을 늘릴 수 있을지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과 삼성에 지금 그 수주를 하고 있는데, 발주를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TSMC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삼성은 그 중에서 남은 양 올 정도, 그 오는 게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TSMC에만 100% 발주를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이제 대체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도 같이 발주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예. 과연 인텔까지 그렇게 늘어날 만큼의 생산량이 필요할 것인지 또 의문이 되고, 이제 다만 강자로 올라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리의 경쟁자가 된다는 것이 TSMC라는 기업의 그 발주분을 뭐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그건 또 별개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예, 사실 비슷합니다. 이게 엔비디아와 인텔 관계는 되게 독특한데, 잘 보면 인텔의 경우는 어느 날은 그
온 세상이 뭐 거의 쿠다를 없애고 싶어 한다는 레벨의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인터뷰 보면은 엔비디아 대표랑 같이 마주 앉아서 인터뷰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되게 멀리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수주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그 이제 공급선 다변화 전략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고 다른 쪽에서 보면 인텔은 좀 강한 경쟁자예요 엔비디아랑.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진출하려고 하는 슈퍼컴퓨터 쪽에도 원래 많이 인텔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학습용 시스템, 예를 들어 인텔 가우디 같은 칩이 엔비디아 지금 H백 같은 칩이랑 경쟁하고 싶어하는 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칩들을 놓고 보면 또 이게 맡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주 삼성전자가 그 공정에 실패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삼성전자를 우선에 두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신 공정 얘기인데요. 예. 지금 3나노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예. GAA 공정 수율이 삼성전자가 한 60% 정도 생각보다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2025년에 2나노 경쟁에서 TSMC와 맞서가지고 삼성전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삼성전자도 되게 힘든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힘든 시절에 그 정수가 지금 3나노 때죠. 아마 TSMC가 거의 다 가져가는 레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한 2나노쯤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못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뭐 당연히 그렇죠. 네. 아직 많이 남은 일이니까요. 네. 다만 이제 그때가 되면은 한 2나노쯤 되면 인텔이나 TSMC 모두 완전히 그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꿔야 되고 삼성전자는 이미 한번 바꿔보고 세대를 한번 올린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서 한번 좀 과거보다는 갭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걸로 갑자기 시장 점유율 1위가 되고 하지는 않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2025년 시장 점유율 1위가 되려면 지금부터 투자액이 뭐 내년부터 TSMC랑 비슷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캐펙스 그 파운드리 쪽 보면은 당장 뭐 1등이 될 수 있는 액수는 아니고요. 다만 고객을 더 많이 수주하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는 날이 올 수는 있을까요? 언젠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따라잡는다는 게 과연 뭘 따라잡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 점유율 1위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한 걸 이제 파운드리에서도 2위니까 1위를 따라잡아야지라면서 단순하게 1, 2위를 놓고 보는데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서 뭐 60% 그리고 삼성전자는 17, 8% 아직 20%도 안 되거든요. 3배나 지금 매출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 그걸 한순간에 따라잡는다라는 거는 좀 불가능한 사실이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분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나노가 불편했지만 2나노에서는 개선이 되면은 2나노 경쟁 내에서 따라잡는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지금 2024년에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제 대선이 아닐까 싶거든요. 미국의 대선. 네. 트럼프 당선 확률이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7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한국과 대만에 빼앗겼다. 굉장히 뭔가 강한 견제를 예고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악재가 되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한 30년 전에 뺏긴 것도 뺏겼다고 하면 맞긴 한데 이제 일단 그 트럼프의 발언을 놓고 보면 일단 트럼프 한번 대통령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 보면 지금의 그 대중 무역 규제를 시작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그거를 거의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고 일부는 좀 강해지는 형태죠. 그러면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변할 것이냐? 이 흐름은 그냥 이게 공화당 후보다 민주당 후보다랑은 무관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중국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중국의 규제를 가하는 상황에서도 뭐 화웨이가 7나노 개발했다 이런 소식도 2023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중국이 지금 반도체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평가하세요? 일단 뭐 장비가 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첨단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장비를 응용을 해서 그래서 수율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대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수율이나
이런 경제성 같은 경우는 결국 대량으로 생산해서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당장에 이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뭐 메모리 반도체 위상이 굉장히 높았고 물론 지금도 적진 예, 예. 않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매출 1위를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말이죠. 지금 뭔가 시대도 좀 달라지고 글로벌 패권에서도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이 좀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걱정을 갖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진짜 2015년, 16년에 봤던 압도적인 모습에서 멀어지긴 했죠.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디램 쪽에서 중국 업체에게 그 완전히 리더십을 뺏길 것이냐? 저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옛날만큼 잘하면 좋겠지만. 네. 그리고 또 길게 보면 예전만큼 이제 매해 원가 절감이 좀 안 돼요. 뭐 1년에 한 30-40%씩 원가가 절감되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15%, 20%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디램, 뭐 모바일 디램 이런 거 경쟁에서는 당연히 좀 키 맞추기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HBM 같은 물건 나오는 걸 보시면 이제 좀 다양하고 대신 가격이 엄청 높은 물건들 그런 데서 좀 다변화된 경쟁이 일어나면 또 그림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내년에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서 이제 연구원님 회복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진짜 회복합니까 2024년? 그렇죠. 지금 이미 회복을 시작했고요. 네. 실제적으로 10월, 11월 달 넘어서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균적으로 반도체 단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 DDR4 8기가를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에는. 그게 한 2년 전만 해도 3달러에서 4달러 하던 게 최근에 1달러 50센트까지 하락을 한 상태인데 네. 그게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건 결국 이 단가가 올라간다는 기조가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게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매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수출도 떨어지고 뭐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폭에 비해서 매출량이 그렇게까지 또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의외로 반도체 그 수요는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수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단가가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갈 것이고 그리고 수요 자체도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PC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주요 산업들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 당연히 좋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박혜련님이 문제는 재고가 이 반도체 재고가 네네.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당장 재고가 근데 있어요. DDR4나 5 네. 사용하는 제품들이 내년에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네. 뭐 그 정도까지 걱정할 필요는 있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만큼 결국 DDR4 같은 게 실제로는 DDR5 나왔다고 딱 끊기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오래 생산을 지속하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감산을 해놨으면 그냥 그 재고를 계속 없애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다행스럽게도 HBM 같은 제품이 좀 유행하면 HBM이 칩이 커요 좀. 근데 일반 D램보다 이게 몇십 프로쯤 클 겁니다. 예.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커지면은 이제 생각한 것보다 더 제조량이 그러니까 공급이 일반 D램의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 2년 연속으로 이제 아마 재작년 기준 투자보다 절반 그 웨이퍼 투입에 쓰는 투자를 절반 가까이 줄인 채로 유지를 하는데 예.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웨이퍼 장비는 줄였고 D램 그리고 HBM으로 D램 그 웨이퍼가 들어가게 되면 또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재고라는 게 쓰레기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HBM도 말씀하셨고 첨단 제품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첨단 제품 시장 자체가 아주 극소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장에서 지금의 기존의 제품들을 다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재고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가 높아져서 예. 계속 팔려 나갈 겁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쓰레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말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가장 떠오르는 반도체, AI 반도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 기업 하면은 단연 엔비디아거든요. 전 세계 AI 반도체 점유율 90%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엔비디아. 앞으로도 AI 최강자는 계속 엔비디아인 겁니까? 이 앞으로라는 게 뭐 한 100년을 놓으면 사실 알 수는 없는데 그건 알 수 없지만. 당장 뭐 2, 3년 뒤 뭐 이렇게 놓으면 네. 이거를 딱히 대체할 모습이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동한다고 하지만 이거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연산을 뭔가 하면은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물건 제가 학습을 시켜놓으면 이게 AMD에서 돌리건 엔비디아에서 돌리건 인텔에서 돌리건 뭐 비슷한 값이 나와야 되겠죠. 아예 똑같은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예. 그래서 칩 자체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 만드는 방법이 크게 차이 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AI 반도체가. 그럼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잘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써서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당장 뭔가 AI로 새로 해보고 싶으면 엔비디아 GPU를 사서 일단 시작하는 게 훨씬 좋죠. 예. 이런 효과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설계상으로 다른 회사가 막 크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엔비디아가 계속 좀 잘하겠죠. 뭔가 새로운 게 나오기 전엔. 근데 엔비디아 이제 GPU의 성장 덕에 SK 하이닉스의 HBM도 지금 같이 급속 성장하는 중인데요. 네네. 이게 2024년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수준이 될 것이냐.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낸드는 아직 잠자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게 다른 쪽은 지금 아직 성장이 없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성장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 랜드든 디램이든 HBM이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수요가 있어야지 반도체는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스스로 자립해서 성장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AI 서버의 HBM 그것도 SK HBM이 먼저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낸드라든지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조금 천천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아마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란 건 사실 AI 반도체 자체가 AI 반도체 성장률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AI 반도체 시장 자체는 아직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10% 미만 정도고 그 안에서도 또 HBM은 50% 미만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끌기에는 조금 동력이 부족해 보이고 그래요? 그건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올해 이 저희 주식 시장에서는 거의 가장 핫한 키워드도 HBM이었고 AI 반도체가 시장을 완전히 예. 대바꿔 놓을 것처럼 예, 생각돼요. 다만 이제 그 예. 측면 중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램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네. 일반 우리 일반 소모품 디램의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이제 좀 별개의 시장에 있는 HBM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따라온 것이죠. 그러면 반등할 때는 같이 가격이 반등할 거냐?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제 일반 그 커머디티 디램이 더 빨리 상승하면서 다시 점유율이 쓱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럼. 예. 그렇군요. 삼성전자의 HBM은 지금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SK 하이닉스에 완전히 이렇게 선두를 내줬다는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내년엔 거의 확실히 양분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자기들 발표에서 내년에 그 몇백 밀리언 정도, 네. 그러니까 아마 몇 천억 수준이 될 텐데 그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 HBM 시장 예측을 보면 몇 조 원에서 큰 곳은 거의 한 10조 가까이 잡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 내년 매출을 크게 잡아줘도 몇 퍼센트, 마이크론은 몇 퍼센트 정도밖에 차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엔 거의 뭐 반반 가까이 가져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 마이크론의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초격차가 HBM 분야에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 문님께서 이러다가 디램 점유율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한테 밀릴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그 정도가 부분은 됩니까? 네. 글쎄요. 이제 뭐 삼성전자가 항상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HBM도 엄밀하게는 디램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일단 삼성전자랑 SK랑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HBM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그 시장 성장 속도라든지 전망은 좋지만 현재로서의 그런 규모 자체가 당장 삼성을 뒤엎기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HBM만 놓고 볼 때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보다 판매가 높아졌지만 전체적인 D램까지 커버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르다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HBM을 45% 가져간다 내년에. 그러면 보통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이 40% 초반대쯤 되니까 실제로는 삼성전자도 HBM으로 점유율이익을 조금 보는 형태가 되겠죠. 하이닉스는 D램 20% 중반 하던 회사인데 45% 가까이 했으면 큰 이익을 볼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점유율을 손해보는 건 마이크론이 되겠죠. GPU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장 뭐 삼성전자가 네이버와 함께 뭐 AI 반도체를 최근에 예. 뭐 개발했다라고 해서 FPGA를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전력 효율이 GPU보다 뭐 8배나 높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좋으면은 GPU를 따라잡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근데 다만 네. FPGA는 역사가 굉장히 긴 칩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뭐 갑자기 딱 튀어오른 그런 컨셉은 아니고요. 제가 회로를 시뮬레이션하는 일종의 칩인데 이 칩은 언제 빠르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정확할 때 이것저것 막 뭔가 바꿔보다가 이걸로 하면 빨라질 것 같아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쓰는 칩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로 7~8배 전체 AI의 어떤 그 전성비를 높여주기보다는 특정한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데 지금 도입하는 거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MPU라는 개념도 있고요. 뭐 CXL이라는 개념도 있고 ASIC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지금 올해 우리 반도체 투자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너무 네. 어려워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전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세대 기술로 퉁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세대 기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조금 개선이 되고 뭐 전력이라든지 다 개선이 되고 성능이 좋아지고 그런 걸 각각 다 뭐 일일이 그 기능들이 들어가서 있겠죠. 그런데 반도체가 워낙 이제 불황이었다가 네. 좀 호황으로 전환이 되면서 앞서 말씀하신 뭐 AI 칩이라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키워드들로 인해서 관심이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런 용어들이 처음에 난생 처음 나오는 용어들도 아니고요, 지금 사실. 예, 하지만 이제 차세대 우리가 다음에 기술들은 이런 게 발달이 된다라는 그 기사들이 나오면서 네.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또 새롭게 부상하는 건데 예. 뭐 개념 자체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차세대 기술, 차세대 반도체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예. 오히려 속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부할 거 참 많다고 김지민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우리가 각광받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MPU, CXL 이런 것 중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딱 익혀야 될 게 있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MPU라는 건 어떻게 보면 특정 역할을 가진 칩들을 통칭하는 물건인데 이게 실제로 잘 보면 GPU에서 정확도를 좀 줄여놓고 그렇게 정확도를 줄임으로써 좀 추론, 인공지능에서 결과값 얻어내는 걸 빠르게 해보겠다 이런 것에 가깝습니다. 네. CXL 같은 건 또 완전히 다른 층의 문제예요. 이제 MPU랑 같은 레벨에 놓고 이야기할 물건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서버나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네. 그 메모리, 큰 메모리를 이제 점점 요구하니까 여러 제품들이 CPU 옆에 큰 메모리, 뭐 GPU 옆에 큰 메모리, 어딘가 큰 메모리 놓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물건에 가깝습니다. 사실 CXL 같은 거는 너무 유행하면 이제 서버 D램 수요를 좀 잡아먹을 가능성도 있죠. 사용에 따라서. 네.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물건들을 대부분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내년 내후년에 우리가 커질 거야라고 막 지금 익혀야 되고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럼 두 분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어쨌거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 새로운 개념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2024년에 이 반도체의 여러 개념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 한 가지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연구원님? 저는 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지만 AI겠죠. AI. 예, 결국 AI라는 게 앞서 AI 칩이란 말도 했고 뭐 한데 사실 AI 칩이란 표준 자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AI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칩들을 다 AI 칩이라고 사실 통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모든 기계에 AI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기계가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오히려 AI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을까. 워낙 이제 일상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모든 걸 다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AI가 계속 키워들어갈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복잡한 기술들도 결국 그 AI 기술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크게 저는 AI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2024년에 AI가 라는 개념조차 사라질 정도로 일상화가 올 것이다. 이런 거 말씀 주셨고요. 예,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뢰요? 예, 사실 여기 네. HBM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HBM이란 물건은 기존에 메모리 회사들이 팔던 물건이랑은 되게 많이 다른 특성이 있어요. 네. 일단 이거는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회사가 메모리 회사가 메모리 칩을 만들고 그걸 파운드리에 가져가서 베이스 다이라는 물건이랑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가 파운드리를 찾아갔죠. 네. 그 다음에 요 HBM을 예를 들어 GPU랑 연결하려면 GPU 회사가 HBM을 사서 또 파운드리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GPU 자체도 HBM을 써야만 HBM을 쓰게 만들었으면 딴 거는 못 쓴다고 보는 게 옳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맞아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메모리 회사가 HBM을 특정 회사를 믿고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가서 이 칩이 안 나온다. 파운드리 그 팹리스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서 그러면 이것도 또 쓰기 힘들어지죠. 혹은 파운드리가 연결을 못 해주겠다. 그럼 또 쓰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회사들끼리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예. 저는 올해 이게 큰 뭐 매출의 이런 차이보다는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설계 모두가 성장하는 방향이 이 회사 간 신뢰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거를 딱 보여주는 원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네.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출신의 한 고위 간부를 만나 뵀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산 운용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예. 국내 소부장 중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할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일본에서는 소부장들이 뭐 포토레지스트 세계 독보적인 1위 기업 뭐 이런 것도 존재하는데 한국의 소부장 투자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반면 투자할 곳이 없습니까 지금? 글쎄요, 투자할 곳이 없다는 말은 좀 바른 표현은 아닐 것 같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규제 강화 이후에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기술 발전을 많이 시켰는데 그 열기가 최근에 사실 조금 식었죠. 예, 그리고 또 일본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외국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기술이 없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으면은 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찾아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소부장의 기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제 기술 장벽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첨단 공정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은 뭐 미국 쪽에 잔뜩 있는 건 사실이죠. 다만 지금 이제 각종 결합 기술 이런 것도 나오고 패키징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첨단 기술 이외에도 다른 기술들이 할 일은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투자 기회는 있다고 해야 되겠죠. 네. 바로 뒤에 지금 또 우리 반도체 투자 전문가가 한 분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 두 분과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양팽 연구원, 정인성 작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2024년 반도체 산업 트렌드를 정리해 봤다면 이제 본격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해 볼 차례죠. 이분이 적격입니다. 이경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과연 누가 나오실까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예. 이경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라 해도 손색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반도체를 좋아하죠. 그렇죠. 예. 워낙에 좀 반도체를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지금 2024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 투자 2024년의 키워드를 좀 어떻게 꼽고 계세요? AI의 확장, 음. AI의 파생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챗 GPT 정도 수준만 생각하잖아요. AI 하면.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말하면 얘가 얘기해줘. 이제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화 되면서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겠고 시작점은 CES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애플 등등 삼성전자 등등 정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기업들의 출사표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는데 이 분야 안에서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AI를 하나를 좀 섹터를 안에서 보자면? 저는 먼저 이제 그 온 디바이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온 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해요. 그냥 온 스마트폰 AI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얘기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제는 가전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들어갈 게 정말 많으니까 온 디바이스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스마트폰은 그냥 뭐 그렇게 써요. 우리가 다 하드웨어에 큰 혁신 없이. 근데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간 거는 동시 통역도 되고 또 그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를 그 영상만 내가 딱 따가지고 내 집에서 축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면서 무한 경쟁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스마트폰은 구닥다리가 되겠죠. 그럼 스마트폰을 교체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뭐가 수혜냐? 당연히 반도체가 수혜일 수밖에 없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HBM이 최대다, 최고 좋다, 지금은 CXL이다, 다가오는 프로세싱이 메모리, PIM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패키징이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네. 그게 답이에요. 패키징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네. 그래서 종목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런 그래요. 종목. 하나씩 한번 먼저 이제 그러면 네.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글로벌 시장 50%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심택이 바로 그런 기업이거든요. 심택을 사람들이 뭐 이근영 기자님도 IT를 많이 분석하셨을 텐데 심택하면 PCB 관련된 기업 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OEM, ODM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IT에도 이런 기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대만의 이제 ASE, 뭐 미국의 엠코 이렇게 유명한 오사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 하려고 할 때 요거 좀 까탈스러우니까 너네한테 맡길게. 그러면 심택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시장 점유율 메모리 반도체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심택인데 여기서 핵심은 심택이 가장 잘 나가는 분야가 CPU가 아니라 GPU라는 거예요. 예. GPU에다가 D램을 연결하는 것을 GDDR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AI 칩은 CPU가 아니라 GPU잖아요. 거기다가 D램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 GDDR이란 말이죠. 확장해서 바라보면. 예. GDDR 시장 점유율, 패키징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심택이란 말이죠. 그러면 AI 시대의 최대 수혜로 심택을 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GPU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픽 카드가. 그거 뭐 문서로 그걸 보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화면을 봐야 되니까 GPU가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GDDR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심택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CPU의 시대가 아니라 GPU의 시대가 AI 시대다. 그러면 심택이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HBM도 패키징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패키징을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단가와 수율을 따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단가와 수율이 안 맞아. 그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전통적인 단가 수율의 강자, 주문자 생산 방식의 상징 심택으로 넘어가겠죠. 심택이 수혜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종목도 하나 얘기해 네. 볼까요? 또 있습니까? 예. 지금 CPU와 뭐 GPU를 놓고 거기에 뭐 HBM을 놓고 얘기가 다양해지잖아요. 예. 그럼 뭐 CXL이다. 뭐 그 데이터의 효율화를 위해서 CXL이 필요하고 데이터의 속도를 위해서 HBM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메모리랑 비메모리가 합쳐지는 거란 말이죠. 메모리랑 비메모리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두 개 다. 그게 바로 하나마이크론이에요.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의 약자란 말이죠. 예. 그럼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에 턴키라고 해가지고 키를 맡겨버려요. 그 하나마이크론이 2021년도인가 SK하이닉스 물량을 턴키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다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나리오거든요. 하나마이크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영역이 무너진다. 그러면 오사트 업체 중에서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하나 마이크론이 있더라.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심텍과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주셨는데 네. 2023년에 주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이 이렇게 AI와 관련된 쪽이었다면 네. 지금 앞서서 우리 전문가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은 2024년에는 본격적인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좀 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단 말이죠. 네. 업황 턴어라운드가 왔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까? 아, 이것도 이제 HBM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총 1%가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HBM이 지금 1%지만 앞으로 40%까지 성장을 할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 40%더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전통적인 반도체 업황 턴이 이루어졌을 때는 전통적인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겠죠. 네. 그러면 이 HBM의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반도체 디램 업황의 턴과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전공정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냐? 한번 찾아보자고요. HBM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먼저. HBM은 이렇게 반도체를 쌓는 거예요. 적층하는 겁니다. 디램을. 그러면 적층할 때 밑에 미세하게 뭔가 이물질이 있거나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글라인딩 해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연마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글라인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K시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를 CMP 공정이라고 하는데, K시텍이 국내 국산화를 이룬 유일한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를 쌓게 되면 K시텍의 CMP 공정이 많아지지 않겠냐. 예. 그래서 K시텍을 첫 번째로 좀 전공정 쪽에서 주목을 하고요. K시텍. 네.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네. 적층을 하는 거잖아요, 디램을. 적층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장비 기업 중에 뭐, 그러니까 증착 관련된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램 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이나 어플라이드 머터리저와 같은 외국계 기업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은 증착을 잘해요. 근데 이 증착을 하는 것을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ALD 공정이라고 하는데, ALD 공정을 하다 보면 불순물이 나오고 또 이러면 안 돼요. 깨끗하게 세정을 하면서 쌓아가야 돼요. 디램과 디램을 쌓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세정을 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또 디램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증착 공정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수혜주가 뭐가 있냐?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죠. 이렇게 이제 또 소재 쪽에서 종목을 찾을 수 있죠. 솔브레인은 또 디램 업황 회복과 맞물리는 기업이니까 예. HBM으로도 엮이게 되면 주가 더 모멘텀이 강할 수 있고 이래저래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K시텍 솔브레인.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혹시? 전공정 쪽에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 후공정. 아까 패키징 관련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경계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용수철이 들어가 있는 포고핀이라는 걸 가지고 테스트해줘요. 이 포고핀을 잘 만드는 기업이 리노공업이 있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야, 어느 세월에 그거를 용수철 달고 있냐? 그냥 고무 잘라가지고 하자. 그 러버형 소켓이라고 해요. 이걸 ISC가 잘합니다. 예. 근데 두 개 다 그 포고핀 관련된 종목인 리노공업은 주가가 많이 갔고, 러버핀 관련된 ISC도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근데 이 러버형 소켓과 그리고 포고형 소켓을 다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TSE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TSE요. 예, TSE. 예. 이 기업은 주가가 안 갔어요. 어. 요 종목은 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고단화되고 뭐 HBM이 증가하게 되면 이 디램을 테스트해주는 프로브 카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브 카드는 1위부터 10위까지 다 외국계 기업이에요. 근데 TSE가 요거를 국산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뉴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계속 추적을 해왔거든요. 기업 탐방 다니면서. 예. TSE가 프로브 카드 디램 국산화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국내 쪽 기업을 키워줄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상 예. TSE를 삼성전자가 키워줄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로 봤을 때 TSE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여러 종목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략도 좀 사실 세워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 타이밍으로는 어느 시점 정도의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지금요, 지금. 지금. 예, 지금인데 네. 중기 투자와 장기 투자가 좀 분배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기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턴과 관련된 또 HBM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강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온 디바이스 AI랑 연결되는 것들이 강할 거예요.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겠죠. 네.
뭐 비전 프로도 얘기 나오던데 웨어러블에도 AI가 들어가고 이런 시대까지 계속 갈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온칩을 하지? 메모리를 어떻게 실지? 이러면서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했던 신텍과 관련된 종목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온 디바이스 AI랑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주가가 좋고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결론은 나왔네요. 중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턴과 연결될 수 있는 뭐 조금 전에 하나 마이크론이나 뭐 솔브레인, KC텍 이런 것들 보겠고 PCB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신텍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경혁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종목을 좀 찾아보셨더니 예. 대부분 한 3배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실 마찬가지죠. 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는 걸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을까? 주식은 선침해의 시장이거든요. 1월 효과의 주인공을 분명히 잡으려고 할 텐데 1월 효과는 당연히 AI 쪽에서 나오겠죠. 그럼 대한민국은 중간재 파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에다가 이제 비메모리까지 엮으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을 먼저 선침해하려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지금은. 네. 조금 내가 어떤 종목을 선별하고 나서 분할 매수라도 좀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AI 뭐 혁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보이지 않는 걸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혁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집단들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낼까. 그와 관련된 중간재를 만드는 대한민국은 절대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뭐 이게 이경락이가 반도체에 미쳐서 그런가 보다. 그럴 분들도 계실 거야. 반도체에 미치긴 하셨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잘 되라고 응원하는 메시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뭐 색안경 끼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주마 이번 주 내내 특집으로 이어집니다. 내일은 미래 모빌리티와 2차 전지 분야 집중 분석합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들의 친절한 투자 해설서는 역시 경주마입니다. 고맙습니다.